자, 여기서부터 보자. 세개는 그것을 대면한 얘들아. 이게 세개는 이렇게 체크하고 요거.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 애들들이 실은 이 정의 부분, 그러니까 서론 부분을 너네가 영어 모의고사 할 때 풀듯이 하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서론을 안 중요하다 생각해서 애들들이 정말 대충 읽고 넘어가. 근데 얘들아, 그건 옛날 비문학, 우리 국어에서도 옛날 비문학에서는 그게 통했을지라도 요즘 나오는 비문학에서는 절대 안 통하거든. 서론에서부터 되게 꼼꼼히 돼야지 뒤에 있는 파트까지 연결해서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서론을 대충 읽고 넘어간 친구들은 뭔 내용이지? 정리가 안 되는데 뭔 말하는 거지? 그냥 뭔가 열거만 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100% 받았을 거야. 자, 그러면 세 개는 어떤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 개 알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서 뭔가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세 개라는 거는 얘들아 어떤 거?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에 체크해야 돼. 그러면 인식 주체들,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은 결국 우리겠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보는 이 세계도 다르고 너네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도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그 가장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며 그래서 가장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받아들인 가장 이거는 현실 세계이고 그리고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현실 세계인데 이 현실 세계조차도 인식 주체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식이 된다라는 게 일단 이 글의 전체 일단 첫 번째 서론이야. 알겠지? 그럼 결국에는 진짜 전달하고 싶은 건 뭐야? 세계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 다양하게 인식한다 이 말인 거야. 드러난다, 인식한다 같은 말이구나 받아들이셔야 돼. 이해됐어? 한 예로 각 인식 주체는 그래서 얘들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쌤이 말했지 평가원은 너네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안 봐. 분명 모를 거다 생각을 해. 그래서 예시를 줘. 그러니까 쭉 읽어내려가라는 얘기야. 한 예로 각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의 범위를 가지며까지 끊어봐봐. 말이 어렵지. 가시 및 가청이 뭐야? 듣는 거 보는 거. 그렇지. 듣고 보는 거 범위를 가지며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야. 자, 얘들아. 신체적 지각의 차이 이게 바로 다른 범위를 가진다. 이거를 얘기한 거야. 여기 앞에서 이러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얘들아, 그러면 세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건 뭐 때문이다? 신체적 지각 차이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의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 그리고 일상 언어를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이 세계를 분절해서 인식할 수 있구나, 나누어서 볼 수 있구나까지인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계속 정리를 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풉니다. 알겠지? 이거는 지금 정리하는 입장이야. 다 풀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세계는 어떻다? 다양하게 드러나고 다양하게 인식한다.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 왜요? 세계는 하나인데 왜 다양하게 드러나고 다양하게 인식해요? 왜냐하면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거? 언어를 쓰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나눌 수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없으면 비문학은 문제를 못 내. 그래서 항상 한 번 더 뒤집어줘. 어떻게?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항상 중요한 건 그런데 뒷부분이라고.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전적이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포인트야. 그러면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인식 주체의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일상 언어로 자리 잡는다. 자, 봐봐. 지금 글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 결론을 먼저 말해줘.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결론 말해줘. 그러면 또 이해가, 내가 그랬잖아. 평가원은 너네를 대단하게 안 본다고 항상. 너네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밑에 예시를 듣는 거야. 예시가 이해가 없어. 예시가 길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봐봐. 신체적 지각이란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한 친구들은 실은 이 부분을 나는 그래서 읽지 말라 하거든. 이해를 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이거를 이해하다 보면 뭔가 헷갈려 해.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이 밑에 있는 거,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봐봐,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네가 운동을 해. 그러면, 그보다 신체적 조건이 좋아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신체적 조건이 같아, 달라? 그렇지. 달라지는 거잖아. 이해돼서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도구를 이용하면 너네들 둘이서 맞짱 뜬다 생각해봐. 너가 빠따를 들고
자, 얘가 총을 들어. 누가 이기니? 자, 도구를 사용하면 얘들아 신체적 차이가 당연히 월등히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총을 든 혁이가 바라보는 이 세계와 빠따를 든 너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다를 거라고.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같은 말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옛날부터 계속 경고했었던 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비문학 지문들이 계속 글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길게 할까가 목적이야. 왜냐면 너네는 단지문에 익숙해져 있어. 왜? 인스타, 피드 보니까 다 요약되어 있더만. 그러면 이 우리 거꾸로 가거든. 수능은 항상. 어떻게 하면 짐을 세게 할까? 그래서 굉장히 쉬운 말인데 그걸 엄청 길게 최대한 두는 거야. 근데 너네들은 이 길게 된 지문들을 다 안 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오히려 안 읽고 지나가게 되고요. 또 필요하지 않은 지문에서 이건 뭔가 필요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는 거야. 쓸데없는데. 그러면 시간을 날리겠죠? 그게 목적이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필요한 부분 딱 읽고 선생님이 여기 고정적이지 않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야. 이해됐으면 안 읽어도 된다고. 그럼 이런 밑에 부분들은 보통 이제 이해 안 된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는 팁을 하나 더 주자면 얘들아 이런 거 너네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친구들 많잖아. 밑줄 친 A 나오잖아. 그럼 그쪽 밑에 바로 가서 문제 푸는 게 좋아. 왜냐면 보통 어휘 문제가 요즘 들어 다시 나오고 있어. 고3 모의고사도 그러면 그 어휘 문제는 다시 그 맥락상의 어휘를 말하는 거지 너네한테 사전적인 질문을 하진 않아요. 그 맥락상의 어휘를 본다는 얘기는 앞뒤 문장을 읽었을 때 그때 당시 미 맥락이 가장 이해가 돼. 그럼 갔을 때 바로 찾아가서 문제 풀면 시간도 줄이고요. 다시 올라가서 똑같은 부분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잖아. 시간도 줄이고 정확도도 올라가. 귀찮겠지만 다시. 수능은 얘들아 문제와 같이 들어가서 지문을 해석하는 거지. 이 지문만 보고 니네 보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새로 도입된 낯선 단어도. 그러니까 단어도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일상의 언어로. 왜 일상의 언어라고 돼야 되는데요? 왜 일상의 언어가 중요하죠? 왜 일상의 언어라는 게 조건이었잖아. 이해가 돼? 새로 도입된 단어로는 안 돼. 일상의 언어로 가서. 왜 일상의 언어가 세계를 분절해서 인식하게 해준다 했었잖아. 이해됐나요? 조건 맞춰주는 거야. 오히려 예시가 헷갈리게 나오죠. 자, 그럼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 할 수 있대.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자, 끊고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서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대. 그런 의미에서 회화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자, 말이 어렵지? 자, 봐봐. 너네들이 여기 부분을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두 번째 문장 가면 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부터 벌써 뭐래? 이러면 안 돼. 자, 자, 이게 봐봐. 우리가 아까 세 개라고 했어. 이 앞에 있는 말은 좀 쓸데없는 말이잖아. 결국에는 이 드러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 다르다고 했었잖아. 다르니까 여러 얼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윗부분이 이해됐으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내려갔을 때 이해 잘 돼요. 그럼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아까 뭐라 그랬어? 다양하다. 이거 지금 같은 말 하고 있지 않니? 네. 응, 계속 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냥 지분의 길이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서 저마다 얼굴, 즉 각각의. 자, 여기서 진짜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는 드디어 나오는 거야.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등장하고, 이거는 앞에서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추가적인 정보는 뭐다? 회화 예술이 그걸 드러내는 작업이다. 추가적인 정보는 요거야. 회화 예술. 자, 그럼 얘들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네 영어 모의고 몰라. 선생님은 영어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 요즘 영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영어 할 때 모의고사 앞부분 그 서론 부분을 좀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서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해지고 있고 문제 안에서도 서론에다가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서론을 버리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리고 밑에서 의식 수준이 선정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현대회에 영향을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형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까지 끊어봐봐. 단어 어려워한다. 물론 얘들아 단어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있긴 해. 갈망한다 뭐 이런 단어 모르면 공부를 따로 하긴 해야 돼요. 시중에 어휘책이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 몰라도 내려가게 되면 말했잖아. 설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계속 해줘. 계속 반복해서 해줘. 모를 수가 없어. 의식 수준이 선장함에 따라서 인간은 자, 일단 밑줄 쳐.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거. 이제 애들들이 보통 이런다. 선생님, 제가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요. 형이상학적이 뭐예요? 이러거든. 나 그러면 진짜 지문 좀 읽으세요라고 얘기해. 왜? 지문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 현상, 현실 세계의 너머에 있는 게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서도 영향을 끼쳤으면 회화에서는 그러면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뭔가가 달라졌대. 그건 아직 설명 안 돼 있어. 어떻게 달라졌니?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현대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대. 아, 갑자기 과학 나와.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이리적이면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신청적으로 드러낸다. 자, 갑자기 이제 과학과의 비교를 하겠대. 그럼 얘들아, 과학에 대한 설명 할 거니, 안 할 거니? 한다고.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쓸데없는 정보를 빡 주면서 너네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일일이 안 읽어.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그러나라고 넘어가 버려. 비교하는 대상은 나는 너무 헷갈리더라고, 오히려. 그리고 문제 풀 때, 어차피 내가 이거 일일이 읽잖아? 문제 풀 때 다시 너네 안 읽니? 아, 이런 친구들은 예외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방법 중에서. 나는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요. 선생님, 저는요, 몇 번째 줄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요. 라고 사진처럼 기억하는 친구가 내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딱 한 명 있거든.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돌아가서 읽는 게 좋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문제 풀 때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건너뛰는 거 공부할 때는 안 돼요. 다 읽으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특히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무조건 다 읽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야지 뭐가 뺄지 안, 왜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먼저 맛을 봐야지. 아, 이게 다음부터는 이게 똥이구나 하면서, 똥이구나 하면서 다음부터 안 먹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자꾸 읽는 거 해야 돼. 자, 그러나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아, 그래서, 존재면을 뭘로? 수평적으로 보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뒤에 안 읽어도 수직이라고 유추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가 더 어려워. 자, 그러면 자, 하나의 그림 위에 현실 세계와 상상의 자, 얘들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선생님 배경 지식을 조금 깔아줄게. 알겠지? 너네 이제 입체주의나 표현주의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 피카소. 하고 자, 얘들아, 피카소나 이런 애들들, 쌤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 근데 안타깝게 그림을 못해. 이해해? 피카소,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 그래? 뭐 하여튼 피카소 그림 보면 쌤이 그래도 나름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얘들아, 여자라는 여자야. 왜? 왜? 어쨌든 뭐 이런 이 그림이 있어. 어쨌든 사람이긴 사람이잖아, 얘들아. 사람이잖아. 사람의 형태야. 사람의 형태. 근데 사람이라는 현실은 들어가 있으면서도 무언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정의 표현 같은 것들 있지. 그런 것도 이 상상의 현구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면에 현실과 상상, 이 너머의 모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주의, 표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의 그림 위에 다 같이 혼재되어 있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는 쌤이 그냥 배경으로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그리고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 그래서 말했잖아. 변형과 과장. 그래서 쌤은 이제 실은 고전 미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현대 미술관 한번 가본 적 있어? 아, 모든 건 다 미술이야. 그러니까 난 보면 선생님이 현대미술, 제임쌤이 한번 현대미술관 가가지고 화를 내시더라고. 쌤이 항상 데리고 갔던 애들 이제 고전 미술 이런 거고 쌤이 이제 그림 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기 전시 되게 많잖아. 아트페어, 호텔페어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가보면 이제 그림 구경도 하고 살 수도 있고 해. 근데 이제 현대미술 하잖아. 뭐 실 같은 거 막 이렇게 엉클어놔. 그래서 붙여놔. 천만. 자, 현대미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얘들아 너네 그 제일 유명했던 거 있잖아. 벽에 바나나를 붙여놨어. 테이프로. 예술이야. 응. 자, 얘들아.
뭔가 바나나긴 바나나인데 뭔가 변형을 시키거나 무언가를 뭔가 해놓고 뭔가 대단하게 과장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물론 이제 요즘에 나오는 현대미술은 솔직히 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 그나마 좀 한 19세기 정도에 있는 이런 입체주의 피카소 정도까지만 내려가 봐. 피카소 정도까지만 해도 어, 솔직히 말하면 형태가 있긴 한데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 막 뭔가 뒤죽박죽 섞여져 있잖아. 그 정도 약간 변형도 쓰고 과장 사람이 사람의 형태가 아니잖아. 이해가 돼? 그럼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가. 그럼 현대회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현대화의 이런 추상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들이 어떤 거냐면 비하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막그 뭐라고 해야 되니? 막 이렇게 그막붓 같은 거 막 이렇게 던져놓고 있지 막 페인트 막 던져놓고 야 무슨 모르겠어 쌤 애기가 한 살이거든 오늘 생일인데 한 살이거든 응 근데 우리 애기가 그림을 그려도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거 있지 그게 추상 미술이야 알겠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와 혁신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그 앞에서 그림 앞에서 울고 막 경매하고 장난 아니었지 근데 점점 이런 표현 방식은 보편적이 돼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추상의 강도가 그나마 이제 좀 옛날로 가면 피카소 여자의 형태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얼굴이 뭔가 이상해졌다 뿐이지 점점점 어떻게? 그냥 내면만 표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얘들아 내면이라는 게 상상의 영역이잖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전통회화와 달리 그러면 얘들아 달리란 얘기는 이 반대는 있다는 얘기야. 날려. 현대회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대. 자, 현대 회화로는 현실 세계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 이게 갑자기 뭔 말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 말이 나와? 현실 세계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 아까 말했잖아. 그렇지. 봐봐.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아까 말했던 막 이렇게 그림 막 이렇게 그려놓고. 자, 얘들아, 이게 선생님 뭘 나타낸 걸까? 집에 가는 모습. 모의고사를 망친. 우리 제자들을 향한 나의 원망. 이런 걸 드러낸 거야. 나의 내면은 잘 드러냈겠죠? 그쵸? 근데 현실 세계의 존재면이 보이냐고. 이게 내 모습이 보여? 선생님 모습 보여? 안 보이지. 너네를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고함이 들리냐고. 그치? 집에 보내기 싫은 나의 마음이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 근데 현실 세계에 이걸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얘기야. 근데 다시 한번 그러나. 그래, 여기까지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다시 또 뒤집는 거야. 추상성에 대해서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해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대. 뭐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실은 그거 아니래. 상상의 대부분은 뭐에서? 현실의 경험에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인성과 너의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경험에서 오는 거지.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존재면이다. 어렵지? 이게 뭔 말이야? 너 왜 한숨 쉬어? 한숨 쉴 거 아니야? 한숨 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 이게 이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막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그치? 자, 그러면 막 이렇게 결국 다 뒤엎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그러면 솔직히 왜 무서웠어? 미안. 색깔을 다른 걸로 할 걸 그랬나? 왜 막 뒤엎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봤을 때 꽤 괜찮은데 그림이? 자, 그러면 봐봐. 뭔가 현대미술 같잖아? 네. 너 그치?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딱 추상성이죠. 나의 내면을 드러낸 작품이 된 거지 아까처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실제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다시 뒤집어서 뭐라 그래? 야, 결국에는 이거 경험에서 온 거잖아. 경험에서 온 거잖아. 내가 오늘 처음으로 모의고사 앞자리 5를 봤거든. 요반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앞자리 5를 처음 봤거든. 봤어. 심각하네. 아니야. 희망이 생겼어. 오를 게 많잖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어, 물이 만밖에 없네? 이랑 똑같은 거야. 자, 어쨌든 봐봐. 선생님의 현실의 경험에서 이 그림이 나온 거잖아.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 그림을 그린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험을 어떻게?
실제하는 외면. 이 객관과 실제 같은 말이야,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이 외면을 변형시킨 것뿐이지. 맞잖아. 실제 있는 모의고사 50점 친구를 내가 변형시켰을 뿐이지 결국에는 실제 내가 경험한 친구인 거야. 그거를 추상적으로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거는 이 현대회화로는 이 추상이라는 건 현실 세계 존재면을 드러낸 거다, 안 드러낸 거다? 드러낸 거다. 왜? 세계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세계는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화를 통해 작은 다양한 기능 세계와 만나면 우리 현실 세계를 오히려 그래서 회화를 통해서 만나는 거는 오히려 우리는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 왜?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미술 많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나아 질문 할게.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존재지만 끊으세요. 자,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존재이기도 한다. 이 뭔 말이야? 자, 가시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색과 형태가 있다라는 건 물리적이라는 거야.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 이게 무슨 말이야? 창작자, 내가 만든 사람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나는 이제 나의 빡침을 나타낸 거거든. 근데 이제 저기서는 이제 다른 민석이들 봤을 때 선생님이 요즘 많이 힘드시다. 육아로도 많이 찢기셨다. 그래서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자, 그러면 창작자와 이제 그 감상자는 주관이 서로 다른 거야. 다르게 계속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하게 형성되죠. 하나의 그림으로. 그치?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다? 비가시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비가시적이라는 단어를 얘들아 눈에 안 보인다 이게 아니라고 여기서 그래서 정의 서론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회화는 그래서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이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전통 회화는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서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제한하는 데 주목했대. 자, 그럼 이에 반해 현대 회화는 자, 그러면 반대되는 현대 회화 가시적 속성을 회화의 가시적 속성이 회화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집중. 아까 했던 거 가를 잘 이해하면 나가 엄청 쉬워. 그러니까 회화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왜? 회화는 뭐라고 했는데 위에서 색과 형태라고 했었잖아. 아까 말했잖아. 나의 빡침을 이 색과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잖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화가의 비가시적인 내면을 드러낼 수 있구나. 그럼 현대회화는 자기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과시한 결과물로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대. 현대회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다로 임의의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다. 까지 끊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봐봐. 이 현실이라는 게 있어. 이 현실이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대로 그림에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조작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비현실적인 허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은 이렇게란 얘기는 앞부분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어떻게 현실이 추상화된다라고 표현할 거다. 단어의 정의를 한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그거 생각하면 되겠다. 너네 요즘 AI 프로필 써본 사람 있어? 민석이. 야, 나중에 궁금해. 남자도 있나? 남자도 있어? 나 진짜 궁금하다. 이 쌤이 어느 날 인스타를 보는데 다 예쁜 거야. 아니, 주변 선생님들이 다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원래 이렇게 생기셨나? 다이어트를 굉장히 빡세게 하셨는데? 이러면서 약간 나 피부과 더 등록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어. 요즘 막 이제 주변에서 아이들이 말해주더라고. 요새 이거 AI 프로필인데 대박이라고. 이 생각해봐. 나의 현실은 얼굴은 비대칭이야. 좀 혼란스럽게 이목구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들아 AI 프로필을 사용해서 임의로 대칭을 만들 수도 있고 조작할 수 있어. 가능하죠. 자, 그럼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럼 솔직히 말하면 그 AI 프로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단어가 추상이야, 얘들아. 이해됐죠? 선생님이 이전부터 있잖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추상이고 관념이야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요즘 주민등록 그것도 그걸로 한다며?
동사무소에 그거 붙어 있다는데? 왜요? AI 프로필 사진 갖고 오지 말라고. 야, 그거 쓰면 얘들아 너네 어디도 출입 못해. 올리지 마세요. 똑같더라고. 양심이 저 친구 양심이 없어요. 자 그럼 자 봐봐 이거 여기 객관적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라고 잘 들어. 그게 똑같다 생각한다면 잘 들어. 객관적 현실로부터 멀어져 간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난대. 자, 회화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덧붙여서 음악도 얘기를 할 거래.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면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면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다까지 끊어봐봐. 너무 짜증나게 쓸데없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네. 자, 봐봐.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래.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자, 얘들아, 달리 같은 거는 좀 날려, 제발. 헷갈려, 비교하는 거는.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음은 무한한 소리다. 근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다, 체크. 그리고 얘는 배열이다. 그럼 이렇게 음악도.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음악은 자, 현실에서 무한한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무한한 소리 중에 뭐야? 일부만 사용하는 거지. 그럼 현실 소리랑 같다 달라? 다르지. 차이점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일반적 소리랑은 다르게 어떻게? 인위적인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같아 달라? 다른 거지. 그걸 우리가 일상과 현실의 거리를 둔다 얘도. 그러면 얘들아 객관적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음악도 그럼 회화와 마찬가지라는 걸 이렇게 설명.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설명 끝 이러고 지문 끝내면 되는데 그럼 재미없잖아. 문제 낼 게 없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이 있대.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소로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서 소음 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대. 작곡가 바레즈는 분절된 몇 개의 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너무 짜증나잖아.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진짜 비교 나 영어 할 때도 실은 비교급은 다 날렸거든. 너무 헷갈려서. 그리고 선생님 영어 할 때도 모의고사 선생님이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어의 수식어를 다 뺐. 네, 그래서 남편이 외국인인데 그냥 국어 선생님이잖아. 근데도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난 영어를 초딩 영어를 썼거든. 절대 수식어를 안 써. 시적인 표현 절대 안 해. 은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깔끔해야지 사람이 말을 단답형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봐. 작곡가 바레즈는 음과 음 사이에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사리는 음악을 표현했대. 여기까지 끊어봐. 말이 어렵지? 한번 봐봐. 자, 이러한 예술의 흐름이라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야. 계속 현실하고 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루솔로는 오히려 일상 현실의 소리를 어떻게? 기계 소리. 그렇지. 음악적 표현으로 한 거야. 그래서 기계를 악기로 쓴 거야. 기계는 현실인데 이거를 악기화 시킨 거야. 그럼 작곡가 바레즈는 어떻게? 사이렌하는 것도 기계 소리잖아. 근데 이거를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아까 선생님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게 갑자기 왜 이게 일상적인 사물인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무한한 소리라 했잖아. 아, 같은 거 찾는 거야 얘들아. 비문화 별거 없어. 너네 혹시 화투 잘 치니? 아니요. 씨, 나도 못 쳐. 선생님도 화투를 못 치거든. 그 언어적인 감이 뛰어난 친구들은 실은 좀 짝 맞추기를 잘해. 그러니까 약간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처럼 약간 그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단어가 달라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배터리 없어서 잠깐 충전기를. 자, 그러면 꺼질 뻔했다. 자, 현실의 무한한 이 소리를 무한한 음으로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위에서부터 너네가 제발 좀 꼼꼼히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읽기부터 너네가 잘해야 돼. 그러면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또한 작곡가 셰페르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등을 음향 오브제로 하는 구체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일상의 소리를 나타낸 예시를 열거한 것뿐이야. 사례야 사례. 자 그러면 이 벨메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설정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술과 현실을 지금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상으로도 확장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확장된 미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되는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자 끊어봐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의 미학은 어떻대? 분리를 하고 어디에만 국한된다라고 이걸 문제 제시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은 그러니까 예술로 다는 거는 다 일상적 현실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가 집에 가는 것조차도 그거는 예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너네가 상가를 걸어갈 때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 상가를 걸어갈 때 선생님 이게 약간 직업병이기도 한데 이게 비문학을 머리 읽고 나면 재밌어가지고 상가를 지나가면 이게 실제 지문에 이런 것도 있어서 상가를 지나갈 때 이제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상가가 길이가 길고 짧고 이게 상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 되게 재미없게 본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집 가면서 생각날걸? 띵동 땡동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제 긴 상가가 나오면 띵 이렇게. 그리고 짧은 이제 조그만한 미니마켓 나오면 띵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음악이라. 알겠지?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그렇게 실은 하거든, 실제로, 애들아. 이건 쌤이 상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시계획이라는 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애들아, 문제까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뭘 짝짝이야. 아니야, 안타깝게. 문제는 틀린 거 위주로 좀 볼게. 네, 선생님, 저는 요거 조금 어려웠고, 힘들었고, 뭐, 다 힘들었겠지? 안 돼요. 자, 힘든 거 있었어? 아니면 풀이는 다 했어? 그러면 풀이는 선생님이 오답 오늘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다 하고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인증하기. 기한은 오늘. 너네 오늘 안 하면 절대 안 한다고.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겠지? 응. 혼자 읽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 지문 더 해설을 해줄게. 오늘 실은 이거 다 하고 싶은데 오늘 진짜 20분만 나한테 시간 더 주면 내가 비문학 다 할 수 있는데. 어머니께 내가 연락드리면 어머니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사회인데, 진짜 재밌는데, 벌써 짐 챙기네. 다음에 이어서, 더워? 알겠어.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질의응답 있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